아. 중화반응 그래프에 거기에 NaCl 적혀있는 거 NaOH로 풀면 됩니다. 여기 한 장 하러 가자. 여기 한 장, 오른쪽 거. 준서 맞지? 책 있어? 책. 언제 왔어? 근데 저거 못 봤어, 그냥 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나 지금. 현장 챙겨가세요. 얘도 했어? 책, 책, 책 있어? 이름이. 창윤이구나. 뭐 볼까? 이거 쌤이 거둘 건데 일단은 위에 이름 안 적은 사람은 이름 적고, 그리고 틀린 거는 볼펜으로 고쳐봅니다. 덜 적은 것도 그냥 볼펜으로 같이 적어봅시다. 산과 염기부터 볼게요. 산은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그러니까 갈로에 H 플러스 적어주면 되고 염기는 OH 마이너스 둘 다 대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염성화학식이 HCl이지 그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고 탄산은 H2CO3지 그러면 2H 플러스가 나온다 해야 되죠. 2 플러스 적으면 안 돼. CO3가 2 마이너스짜리니까.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CH3COH 얘도 H 플러스 내놓고 CH3CO 마이너스 내놓는다라고 적으면 되고 밑에 특이성 볼게요. 특이성은 음이온이 다르다. 공통성은 신맛이 난다. 전류 흐른다. 금속과 만나면 수소, 탄산칼슘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세기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가 더 많이 나오는지를 보고 강산과 약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염기 오른쪽에 수산화나트륨 NaOH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1가 염기가 되는 거고 수산화칼슘은 CaOH2인데 이렇게 갖고 2 적으면 안 되지. 반드시 갈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CA는 2 플러스짜리다. 근데 OH 마이너스는 2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수산화 마그네슘은 MgOH2 마찬가지 똑같이 적으면 돼. Mg2 플러스에 2OH 마이너스다. 특이성은 양 이온이 다르고 공통성 쓴맛 나고 전류 흐르고 단백질 녹입니다. 뭉거리는 느낌 있다 했고 세기 확인하는 거 강연기, 약연기 확인하는 건 전류의 세기 측정하면 된다. 자 2번 지시학은 색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쪽지 시험 이거 이름 적고 같이 적죠. 산성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에서 붉은색이고 염기성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이지. 그 다음 페노프탈렌은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 무무빨. 메트로렌지는 산성일 때만 빨간색. 그래서 빨, 노노. BTB는 노초파이다. 뒷장에 중화반응 출석 짚어야 되니까 위에 이름 일단 적으세요. 자, 산과 연기가 만나면 물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물도 나오고 염도 나오고 열도 발생한다 했지? 그래서 HCl과 NaOH 만나면 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 얘들 염이라고 한다 했다. 이때 알자이온 반응식 적으라고 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 생기는 거. 요게 알자이온 반응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얘들은 1대1의 개수비를 반응한다 했고 중화점에서는 무슨 이온만 존재한다? 구경꾼 이온만. 즉 이번에 알자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인트, 수용액은 무조건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중성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산성이다 라고 하면 원래 중성이든 알자이온 없다며 그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구경꾼 이온만 있겠지. 그러니까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구경꾼 이온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건 다 적어야지. 근데 물속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공존할 수 없다 했지. 산성이라는 것은 H 플러스 수가 더 많으니까 OH 마이너스는 있으면 안 되고 염기성은 OH 마이너스만 있어야 되지. H 플러스는 있으면 안 돼. 요렇게 이온 적으면 됩니다. 갈로에. 이온으로 적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용액 1번에 Na 플러스가 2N개야.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4N개야. 그럼 양윤이 총 6N개지. 그럼 음이온도 6N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Cl-는 6N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니까. 그럼 이번에 Na 플러스가 몇 N개가 있어야 중성이 되겠어? SO4 2-가 3N개는 3-가 아니라 2-짜리가 3개지. 그럼 총 6-가 있는 거야. 그래서 6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Na 플러스는 3N개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HCl이 N개가 있고 NaOH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여기에 NaOH를 N개 넣게 되면 H 플러스는 OH랑 만나서 연계로 없어지겠지. 근데 Cl-는 여전히 N개고 Na 플러스 넣었으니까 N개 증가해. 근데 OH 마이너스 얘랑 만나서 반응한다고 연계가 된다. 여기 R자는 없으니까 중화점인데 거기에 추가로 N개 더 넣었어. 이제 H 플러스 아예 없고 Cl은 죽을 때까지 계속 N개고 Na는 총 2N개 넣었으니까 2N으로 증가하고 OH 마이너스도 N개 늘어나겠지. 그럼 총 이온수는 2N이었는데 중화점 지났더니 4N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도 중화점까지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돼야 돼요. 물 분자수는 원래 없다가 들어왔으니까 N개 생겼고 중화점 끝난다고 더 넣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 N개 그대로다. 그래서 물은 증가하다가 중화점 이후로 일정하다 라고 해야 되고 그래프 온도는 무조건 중화점에서 최고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거 대략 이제 중앙에 이제 여기가 중화점이라 표현을 한다면 Na 플러스 넣는 족족 증가니까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돼. 근데 OH-는 넣어도 증가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로 증가하지? 그때 올라가야 됩니다. OH-.
그럼 NaOH 말고 있었던 거를 HCl로 해볼까? 그럼 무조건 쌤이 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R자, 무조건 V자 곡선 이룬다 했으니까 요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처음부터 계속 변함 없어야 되니까 일자. 근데 그림을 좀 잘 그렸다면 여기 중화점에서 교점을 형성해야 됩니다. 개수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잘 그린 거. 적었나요? 자,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주세요. 그러면 책 펴볼까요? 308쪽. 자, 3단원에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과 연기랑 중화 반응 봤잖아. 이거는 이제 그 한유학생이랑 할 거고 쌤이랑 5, 6 볼 건데 여기 5단원의 요 진화 부분은 이제 통합과학이지 연계된 과목 중에서 얘는 생물 1에 있는 내용이고 얘는 생물 2에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 난이도는 진화가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쌤이 다양성은 진짜 쉬우니까 쌤이 좀 빠르게 설명하고 진화를 좀 더 많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진화부터 들어가 봅시다. 308쪽. 진화와 변이. 일단 우리가 진화라는 단어는 다 들어본 적 있지. 진화에 대한 개념은 아니까 한번 정의를 바로 볼게. 진화가 뭔가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변하는 거잖아. 근데 내일 진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지났다고 바로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진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몸이 변화된 건 진화라고 해. 근데 이제 요 시험 문제를 풀 때 환경에 적응하려고 내 몸이 순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적어볼게. 여기에 집단이 가지는 유전자 비율의 변화, 이렇게 써볼까? 유전자 비율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만 살아남았잖아? 그 집단 속에서 그 종의 유전자 비율만 있게 된 거야.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 비율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그 생물이 막 몸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 뒤에 가서 쌤이 예시를 들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서 예시로 설명할게. 그 다음에 진화의 결과 어쨌든 여러 종이 생기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아까 쌤이 좀 빠르게 한다 했던 게 생물 다양성 파트지. 그 다음에 진화는 특정한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를 할까? 그냥 방향성 없이 진화할까? 방향성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 진보라고 생각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하등한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한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빙하기를 거쳐가지고 또는 공룡이 멸종했다, 이런 거 다 진화야.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되는 과정 그 자체를 진화라고 하지 더 나아가는 거다, 우수한 형질이 되는 거다, 그런 걸 진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화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변이 단어는 뒤에 보면 객체들마다 형태, 습성, 기능 등 형질의 차이야. 형질 기억나지? 모양과 성질.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른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같은 종 사이에서 형질 차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랑 바퀴벌레랑 다르게 생겼잖아. 맞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 다른 종이가 당연히 다르게 생겼지. 근데 우리는 같은 종이잖아.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겼지. 이런 걸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가 다르게 생긴 것을 변이라고 한다.
아니라는 거야. 같은 사자지만 색깔이 좀 다르거나 털의 길이가 다르거나 그런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종인데 왜 변이가 왜 생겼어?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다르니까.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전적 변이랑 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유전적 변이를 먼저 설명하면 주로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엄마한테서 곱슬머리를 받았거나 쌍꺼풀을 받았거나 하면 그거를 내 자손에게도 유전할 수 있어 없어? 유전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변이다 라고 단어를 써도 그냥 유전적 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왜 갑자기 막 돌연변이 발생했다 하는 것도 다 유전적 변이에 해당되거든.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뭐냐면 쌤이 예를 들어서 까만 피부를 갖고 싶어서 계속 태닝을 했어. 그렇게 해서 피부가 까매졌어. 그럼 내가 아이한테 까만 피부 유전자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막 김종국이 막 근육 많잖아. 근데 애기한테 막 근육 유전자 줄 수 있어? 그런 거 없지. 본인이 얻은 형질로 나타난 거는 자손에 유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흰나비가 있고 흰나비가 엄청 많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일부 검은색 나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흰나비가 엄청 많은 건데 그 사이에 검은색 나비가 있어 눈에 띌 거 아니야. 그럼 천적에 잡아먹혔겠지? 그 환경에 유리한 애가 흰나비였어. 근데 갑자기 막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공기가 뿌옇게 변해진 거야. 그러면 검은색 나비가 오히려 눈에 안 띄게 되잖아. 이제 흰색 나비가 눈에 더 잘 띄니까 얘가 이 변이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유리한 변이로 바뀌었겠지. 그럼 흰 나비는 거의 대부분 죽고 검은색 나비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흰 나비만 있었으면 진화라는 건 없었을 거 아니야. 변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중에 유리한 애가 살아남아가지고 진화가 일어난다. 즉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이는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 이때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309쪽 넘어갈게요. 상윤이 책 있니? 책. 자, 그럼 유전적 변이는 왜 나타나냐? 이거 단답형으로 두 가지 묻거든? 유전적 변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유전적 변이는 돌연변이와 그 다음 유성생식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가 달라서지만 돌연변이 때문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딱정벌레 자손 중에 갑자기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났대.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다 빨간색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초록색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엄마도 빨간색 딱정벌레, 아빠도 빨간색 딱정벌레였어. 그럼 분명히 자손도 라지 A, 라지 A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난 거야. 이거는 엄마 아빠에게 없던 유전자지.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 돌연변이가 왜 생겨요? 우리 이유는 몰라.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 정말 드물게 일어나지만 어쨌든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초록색 딱정벌레가 커서 자손에게 스몰 A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스몰 A 계속 물려줄 수 있다고. 그럼 이 집단에서 원래 초록색 유전자는 없었다가 이제 생긴 거니까 그게 점점 좀 많아지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돌연변이 때문에 변이가 생길 수 있다. 자손에게 유전되는 겁니다. 돌연변이도 유전적 변이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지. 이건 극히 드문 이유고 두 번째 때문이야. 일반적으로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랑 아빠랑 성이 다르잖아.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생식세포 분열로 조합을 했을 때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흰색개랑 갈색개가 있어. 흰색개가 라지 A고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 갈색개가 라지 B야. 그러면 엄마가 라지 A를 주고 아빠가 라지 B를 줄 수 있잖아. 그럼 자손은 엄마랑 아빠랑 다르게 태어날 수 있지. 혈액형으로 생각해도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인데 내가 AB형으로 태어났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너의 혈액형 기억나? 엄마가 AO고 아빠가 BO야. 그럼 내가 O형 태어날 수 없어? 있지. 근데 이것도 유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지 새로운 유전자는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와 형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변이가 발생한다. 변이가 발생한 이유는 돌연변이일 수도 있지만 유성생식 때문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유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3번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객체가 살아남아서 얘들이 시간이 지나서 진화가 일어난다.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환경에 유리한 변이가 살아남아서 진화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을 뒤에 가서 계속 할 거예요. 뒷장에 일단 설명있는 거 문제부터 풀어보자. 1번 가랑 나 원인의 가 봐봐. 혈액형이 A형이고 그 다음에 혈액형이 B형이 엄마 아빠 사이 O형이 태어났어. 이거는 돌연변이야 유성생식이야? 얘는 유성생식이지. 가는 유성생식. 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세균 사이에 갑자기 내성 있는 세균이 생겼대. 얘는 돌연변이로 해석해야 돼. 밑에 보기 기억 310쪽입니다. 가에 의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유전자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야. 틀렸고 니은 가에 의해 자손은 부모와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질 수 있다. 맞지? 그 다음에 나는 유전물질과 상관없이 일어난다. 돌연변이도 DNA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잖아. DNA 유전물질이잖아. 유전물질과 상관 있는 거예요. 답 2번. 2번 같은 문제니까 다시 풀어볼까? 이번에 가가 갑자기 그 붉은색에서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딱정벌레 생겼으니까 돌연변이고 나는 유성생식이지. 그럼 기억. 초록색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 없어? 돌연변이도 전달될 수 있다고. 유전적 변이에 해당합니다. 맞고 니은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성생식이니까 틀렸고 디귿. 털색이 흰색인 개랑 검은색 개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형질 모두 같다. 아니지 우리도 자매 형제 생김새 다 다르잖아. 형질 다르다라고 됩니다. 답은 1번. 자 그러면 진화라는 것은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진화 이론이야. 진화설인데 우리가 크게 진화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현대의 진화론은 다양한 진화론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화론의 가장 기본 뿌리가 되는 게 자연 선택설이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한 과학자가 찰스 다윈인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잖아. 혹시 너희 그 알쓸 신잡 알아? 알쓸 신잡, 알쓸 범잡 들어봤어? 최근에 알쓸 임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새로 생겼는데 봤어? 거기 그 박상욱 과학자가 거기에서 찰스 다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왜 갈라파고스 갔는지 엄청 이야기를 막 흥미롭게 하던데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설, 지금의 그 진화설의 뿌리가 되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좀 집중 있게 봐야 되는 건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서술형으로 쭉 적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순서 바꿔가지고 순서 제대로 맞춰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일단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은 많이 낳아야 돼. 내가 낳을 수 있는 자손보다 많이 낳았을 때 과잉 생산이 되잖아? 그러면 자손들이 많이 낳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형제들끼리 생김새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런 걸 뭐라 해? 같은 종끼리의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하지. 과잉 생산했는데 그 자손들이 다 변이를 가졌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자원은 한정적이야. 먹이도 부족하고 서식지도 부족하고 배우자도 부족해. 그러면 얘들을 두고 뭐 해야 돼? 경쟁할 거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한다?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그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 누가 살아남을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게 아니야. 약육 강식이 아니라 적합한 자가 살아남겠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학교에서 5가지 단계를 알려주면 여기에 적자 생존을 적어주면 돼. 적자 생존 많이 들어봤지? 이때 적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자. 이 환경에 유리한 자, 그러니까 잘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라는 거야. 아까 흰 나비랑 검은색 나비 중에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건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맞지? 호랑이랑 토끼가 있으면 언제나 호랑이가 살아남는다.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환경에 적합한 애가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걸 자연 선택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거야.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선택과 반대되는 말이 인위 선택이지. 우리 강아지 같은 거 막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얘랑 교배시키고 하잖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졌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자연이란 신이 있어서 자연이 너가 살아남아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 다음에 자연 선택. 그러면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끼리 살아남았겠지. 애들끼리 이제 계속 좀 더 그 특징이 특화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종이 출현된다. 즉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순서는 과잉 생산과 변이.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얘들이 경쟁을 하는데 누가 살아남냐면 적합한 자가 살아남으니까 그런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이런 흐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이걸 밑에 기린으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 처음에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대. 이걸 뭐라 해? 과잉 생산. 그리고 기린의 목의 길이는 다양했대. 이게 뭔데? 변이지. 과잉 생산과 변이.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어. 근데 한정된 자원, 나무가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먹었어. 그럼 이제 키 큰 나무밖에 없겠지.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거야? 목이 긴 애랑 짧은 애 중에? 목이 긴 애가 이 환경에 더 유리하겠지. 생존에 유리한 목이 긴 애가 살아남는다. 이게 자연 선택이잖아. 그러면 목이 긴 애들끼리 살아남으면 얘들끼리 교배를 하겠지. 얘들끼리 짝짓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목이 긴 유전자를 전달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처음부터 애들이 기린이었던 게 아니라 어떤 생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종으로 분화되어서 목이 긴 애를 우리가 기린이를 하자 라고 하면서 종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라는 게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설입니다. 근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어. 사람들이 물었어. 원래 이 당시에는 인간은 되게 고귀하고 우월하고 그 다음에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얘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생물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하여튼 그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 그러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왜 변이가 나타나? 왜 아이들끼리 왜 생김새가 달라? 물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부모의 형질이, 그러니까 목이 긴 애들끼리 살아남았다고 쳐. 근데 목이 긴 애들끼리 교배하면 왜 또 목이 긴 애들이 나와?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야? 라고 물었어. 근데 그런 걸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너 이거 중3 때 그 유전의 원리 배웠지? 유전학의 아버지 누구? 맨델이 뭐 가지고 실험했어? 완두콩 가지고 실험했잖아. 그런 유전학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다윈은 그냥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진화의 이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어떤 증거나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후대 과학자들이 어떤 근거들을 밝혀내면서 지금은 진화설로 자리 잡았지만 그때는 한계점이었다. 그래서 유전의 원리가 알려지기 전이었다. 이건 너희가 말해줄 수 있지. 왜 변이가 나타나? 아까 두 가지 있었잖아. 돌연변이나 유성생식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유전 원리는 아까 우리 독립의 법칙이라든지 너희 배웠던 거 있지? 그런 걸 설명해주면 된다. 근데 그때는 어쨌든 한계점이 있었다. 자, 그래서 진화설의 가장 첫 번째인 자연 선택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연변이설. 아까 돌연변이 말했지? 부모에게 없었어. 조상에 없었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한계점. 일단 돌연변이 잘 안 일어나. 그리고 보통 돌연변이가 안 좋은 의미잖아. 보통 생존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나다 보니 독자적으로 진화설을 설명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격리설. 같은 종류인데 지리적 격리.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려놔. 아니면 생식적 격리, 교배를 계속 못하게.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다른 생물로 진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격리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돌연변이설이나 격리설은 따로따로 진화설 설명하기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현대는 돌연변이설, 격리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자연선택설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서부터는 다 이제 진화론의 예시들이야. 예시를 한번 볼게. 뭐가 들어가는지 하나 보자. 여기 아까 다윈이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갔는데 갈라파고스라는 섬이야. 근데 요 섬이 크고 작은 화산섬이라서 여러 가지 섬이 떨어져 있거든. 근데 다윈이 보니까 같은 종인데 섬마다 곤충이 많은 섬이 있을 거고 이게 환경이 다를 거 아니야?
뭐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이 있을 거고 뭐 바위가 있는 섬이 있을 거고 다양한 섬이 있는데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종의 그 같은 종이지만 새 부리 모양이 엄청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다른 종이다라는 거지. 왜 그런지 이제 봤더니 원래는 얘들이 하나의 종이었는데 애들이 많다 보면 뭐가 생겨? 조금씩 크기가 다를 거 아니야? 변이가 있었겠지? 같은 종의 핀칫새였지만 조금씩 부리 모양의 변이가 존재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곤충이 많은 섬으로 갔을 때 곤충을 쪼아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긴 부리보다는 짧은 부리가 환경에 좀 유리했겠지. 여러 부리 중에서 짧고 단단한 부리가 자연 선택이 되어서 얘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얘들끼리 교배해서 짧고 단단한 부리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단한 씨앗이 많으니까 그 씨앗을 쪼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두꺼운 부리가 환경에 적합한 애였겠지. 얘들이 적자로 되어서 얘들이 잘 선택된 거야. 얘들끼리 살아남아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얘들은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곤충이 많은 섬은 짧고 단단한 부리가 적합하댔지. 그러면 크고 두꺼운 부리가 곤충이 많은 섬에 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짧고 단단한 부리로 변화하였다. 맞아, 아니야? 이게 아니지. 얘들은 다 죽는 거야. 다 죽고 이런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얘들끼리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그럼 이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만 살아남지 짧은 부리가 크고 두꺼운 부리로 변화했다가 아니야. 쌤이 제일 처음에 진화를 이야기할 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구조가 변화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지. 그냥 얘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비율은 크고 두꺼운 부리 밖에 없어지잖아. 유전자 비율의 변화가 생긴 거지 몸의 구조가 갑자기 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지훈아, 졸려? 자,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아까 쌤이 처음에 진화는 오랜 시간 지나 일어난다 했잖아. 근데 얘는 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진화의 예시로 볼 수 있는데, 요거 빈칸에 채우기 전에 쌤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볼게. 우리 처음에 최초의 항생제가 뭔지 알아? 발견했던 거. 페니실린이지.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하고 사람들 아싸 세균 다 뒤졌어 하고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 세균들 중에 일반적인 세균도 있지만 우연히 항생제를 뿌려도 그냥 괜찮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도 있었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존재했던 거야. 돌연변이겠지. 애들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 항생제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대부분의 세균과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었어. 우리가 항생제를 발견하고 항생제 처리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 세균들이 죽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죽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항생제 내성이 있었던 애는 항생제를 뿌려도 아무렇지가 않잖아.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그냥 안 죽었겠지. 근데 세균들은 증식이라는 걸 하잖아. 2배씩 늘어나지. 그러면 2마리가 또 이렇게 4마리가 될 거고 한 마리는 또 2마리가 됐을 거야. 그래서 2차로 항생제 또 뿌립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 또 대부분 죽고 겨우 살아남았어. 근데 얘들 둘이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또 2배로 늘어나고 얘들도 2배로 늘어나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은 점점점 증가할 거고 내성이 없는 애들은 점점 죽겠지.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이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는 내성 있는 애잖아. 얘들이 뭐 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항생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잖아. 그러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이 환경에 자연 선택되어서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비율과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비율은 달라졌지. 자, 그럼 내가 항생제를 뿌림으로써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는 세균으로 변하였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얘들은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생제를 처리함으로써 항생제 내성세균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맞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미 이전에 변이는 있어야 돼.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돌연변이가 없었어. 얘들은 다 죽는 거야.
알겠지? 변이가 있어야 진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면, 남용하다 보면 우리 몸에는 내성이 많은 세균이 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항생제가 잘 안 들겠지. 그렇게 되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진화 예시였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진화 예시 끝. 뒷장에 쌤은 할 말이 많고, 맞지? 너희는 뭐 저럴 것도 없으니까 지겹지? 자, 이건 아까 쌤이 흰나비, 검은나비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요거 나무 요런 거 붙은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나무에 붙어 사는 생물이거든. 공생 생물, 지으류라는 거. 이런 지으류가 붙어 있으면 흰나비가 붙어 있을 때 잘 눈에 안 보이지. 검은색 나비는 잘 보이잖아. 그럼 천적에 잘 잡아먹히는 건 검은색이니까 지금 자연 선택된 건 흰나비야. 맞지? 그래서 밝은 색의 지우류가 붙어 있을 때 흰색 나방이 자연 선택되었어. 자연적으로. 그래서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보다 더 많았어. 근데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우류가 사라지게 되면 나무에 붙어있을 때 이제 검은색 나비가 더 눈에 안 띄지. 얘가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검은색 나비가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바뀌는 거지. 대기오염으로 지우류가 사라지면 나무 어두운 색 때문에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된다. 근데 또다시 대기오염 규제하잖아? 흰색 나비가 늘어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진화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방향성 없어. 환경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화의 방향성은 없다라고 해야 돼요. 특별한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특징들 선생님이 말했어. 방향성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의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변이 중에 누군가가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진화설의 설명이었고 오른쪽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얘는 그냥 줄만 좀 치고 갈게. 과학은 아까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에는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 생물은 고정불변이라 생각했지만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진화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만 더 줄치면 요 밑에 생물의 이용관계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용관계는 생물 간의 가깝고 먼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개통수라고 알아? 이런 식으로 막 나무 그림처럼 이렇게 이런 그림 본 적 있어? 원래 하나의 종이었는데 종이 이렇게 분화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종에서 또 환경에 따라 이렇게 조금씩 분화가 된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사람이 있으면 최근에 분화된 거 얘는 침팬지고 얘는 물고기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통수를 보면서 가장 최근에 종이 분화가 되었으니까 얘들은 비교적 가까운 관계, 얘들은 먼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진화설을 통해서 이 생물들의 분류 체계가 자리가 잡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영향을 주었는데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개념이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적자 생존이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건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다윈이 말했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니까 너희가 식민지배에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가 약하거나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악용되어서 부정적인 영향도 받았다. 어쨌든 사회나 과학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6쪽. 이때까지 있는 거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현대 진화설은 자연 선택설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격리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하는데 이때 진화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 군의 변화다. 그러니까 군이 물이 군자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변한 게 아니라 돌연변이 말고 어떤 집단이 변화가 되었을 때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볼까? 원래는 한 종의 토끼였어. 하나의 종이었지. 근데 우연히 두 무리로 강이 생기면서 나뉘어진 거야. 뭐가 된 거지? 돌연변이, 격리, 자연선택 중에 우연히 지리적 격리가 일어났지. 맞지? 그래서 떨어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검은색 토끼, 얘는 갈색 토끼, 우연히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변이가 존재해야 되잖아. 이 중에 이 돌연변이가 환경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고
여기도 뭐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면 좀 더 춥고 더우니까 환경이 달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어떤 그 변이 중에 우연히 살아남는 애가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이 된 다음에 다시 합쳐지잖아? 이미 서로 다른 종이 되니까 얘들은 교배를 해도 그 생식 능력이 있는 아이를 낳는 게 아닌 거야. 이미 다른 종이 돼버렸다.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연 선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랑 격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대 진화설은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계속 일정하지 않고 계속 환경이 변했잖아. 근데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쌤이 아까 쌤 진화하는 방향성 없다 했잖아요. 그 말 아니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자연 선택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다 보니까 그 결과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음 단원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진화 문제 몇 개 좀 풀고 보실게요. 자, 318쪽 단답형 문제. 1번 개념이니까 빨리빨리 적어보자. 생물이 오랜 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은 진화. 2번 무엇의 차이를 변이랄까? 형질의 차이를 변이합니다. 3번 땡땡은 진화의 원동력이다. 뭐가 있어야 진화가 돼?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됩니다. 4번 과잉 생산된 개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뭐 한다? 경쟁한다. 5번 변이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며 같은 변이라도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기가 오염됐냐 깨끗하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6번 진화는 생물 사이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생물 사이의 차이 줄쳐봐.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해? 변이잖아, 변이. 그러면 진화는 변이에서 시작된다? 맞지? 변이 없으면 진화 안 일어납니다. 7번 진화의 결과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 맞고 8번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 맞지? 9번 쌤 이거 순서 나온다 했지? 맞나요? 과잉 생산과 변이가 무조건 먼저야. 변이가 있고 거기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생존 경쟁과 변이 반대고요. X. 10번 같은 변이를 가졌다면 환경이 달라져도 자연 선택의 결과는 같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X. 11번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자연 선택되어 자손에게 유전된다. 오늘 이거 말한 거죠. 맞고 12번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람의 체내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먹잖아. 그러면 내성이 없는 세균은 도태되고 내성이 있는 애가 자연 선택되겠지. 맞는 말. 13번 다윈의 진화론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안타깝게 활용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6번 풀어봐. 16번 사자 그림 있지? 위에 16번 문제가 흰색 털을 가진 사자가 돌연히 태어났다 했잖아. 그럼 돌연변이니까 기억 맞고 니은 환경적 요인 때문이야? 이거 유전물질과 관련 있는 거지? 니은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뒷장에 26번 26번 풀어보자. 과잉 생산과 기억. 뭐야? 변이. 그 다음에 생존 경쟁. 그 다음이 자연 선택이지? 그러면 보기 기억은 맞고 생물은 자원을 두고 경쟁한다. 맞지? 디귿에 자연 선택될 때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아? 이런 거 적혀있으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우수하다, 진부 이런 내용 틀렸으니까 답은 3번. 한 장 더 넘겨서 하나만 더 풀게요. 34번에 문제. 34번. 문제가 습지가 형성된 후
부리 크기에 따른 새의 개체수인데 보니까 작은 부리가 지금 제일 많지. 작은 부리가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밑에 그 문제에는 단 이 새는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 원래 중간 부리가 많았대. 근데 습지가 형성되면서 부리가 작은 애들은 딱딱한 씨앗보다 부드러운 씨를 더 잘 먹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생겼다면 오히려 큰 씨앗이 많아졌겠지만 단단한 씨앗. 지금 습지가 형성되었으니까 뭔가 부드러운 씨가 많아졌겠지. 그럼 뭔가 작은 부리가 여기서 자연 선택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기억은 맞는 말이고 습지 형성 후 부드러운 씨가 많아졌으니 작은 부리가 많아진 거겠지? 맞고 디귿 중간 부리를 가진 새들의 번식률이 가장 높다. 맞아? 그럼 만약에 중간이 아니라 작은 부리로 바뀌었어. 그럼 디귿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번식률이 높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 번식률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에 얘가 잘 선택된 것 뿐이야. 알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지나서는 넘기고 뒷장에 우리 331쪽 넘어가 보세요. 얘는 진짜 쉬우니까 빨리 끝낼게. 우리 뒤에 4단원도는 해야 돼가지고. 졸릴 것 같으니까 문 좀 열게. 자, 생물 다양성. 아까 진화가 일어나서 생물들이 다양해졌다 했으니까 생물 다양성을 볼 건데 얘는 개념만 알면 돼. 생물 다양성 크게 3가지 다양성이 있다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일정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인데 생물 다양성이라면 말 그대로 생물이 다양한 거잖아. 그럼 너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쥐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여러 생물들이 있는 걸 생물 다양성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큰 개념이야. 그러니까 쥐도 있고 뱀도 있고 새도 있는 건 종들이 다양한 종다양성인 거고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종생 3가지를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부터 보면 우리가 습지라는 생태계가 있고 초원이라는 생태계, 숲 생태계, 바다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가 있지. 근데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 있잖아. 초원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고 생태계가 다양해야 살 수 있는 생물들도 다양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도 일종의 생물 다양성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생태계를 확대했을 때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는 종다양성. 그 다음에 같은 종이지만 쥐의 꼬리나 털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건 유전자 차이 때문이지. 유전적 다양성.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지만 형질의 차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거든. 아까 진화에서 배운 단어 중에 비슷한 개념이 있었잖아. 같은 종이지만 형질의 차이. 변이.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말 그대로 변이야. 같은 말입니다. 변이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같은 말. 예찬아. 필기해라. 하나의 형질에 대한 무엇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변이가 다양하니까 환경 급격히 변해도 누군가는 적응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이거 그림을 주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냐 종다양성이냐 찾으면 되거든? 유전적 다양성은 쉬워. 딱 하나의 종만 줘. 한 종이야. 무당벌레. 근데 날개무늬 차이. 하나의 종이야. 얼룩무늬 차이. 이런 것들은 다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 왜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했을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있다 없다? 씨가 없다. 씨가 없다라는 건 무성생식이야 유성생식이야? 무성생식이지. 씨가 있어야 유성생식이잖아. 근데 유성생식을 해야 아까 그 자매들이 다르다 했잖아. 형제들끼리 생김새가 다르지? 변이가 많으니까 환경이 달라졌을 때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씨가 없으면 바나나 입장에서 다 동일한 거잖아. 얘는 변이가 적은 거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누군가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나나 그림 나오면 유전적 다양성으로 문제 풀면 되고요. 두 번째, 2번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2군데 줄쳐야 돼. 한 일정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는지. 두 번째,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종다양성이 높다는 건 생물 종이 많을수록 높아.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종의 수가 많아야 돼. 종의 수. 그다음에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이 높다. 고르게 분포해야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랑 나의 지역을 보면 가도 종 A, B, C, D가 있고 나도 종 A, B, C, D가 있어. 개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 수가 중요한 거야. 종의 수는 둘 다 네 종으로 종의 수가 같지.
맞지? 종일수가 더 많으면 거기가 종다양성 높은 거거든? 종일수가 같다면 두 번째, 이 순위는 뭐냐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보면 돼. 균등도를 보라고. 가 지역은 종A가 압도적으로 많지. 근데 나는 골고루 분포했잖아. 그럼 균등도는 어디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그러면 종다양성은 가 지역과 나 지역 중에 어디가 더 높은 거야? 나가 종다양성 높다라고 하는 거야. 종수가 많으면 당연히 높은 건데 종수가 같다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이 좀 자주 나오고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종일수가 많은 거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겠지. 그러면 한 종이 죽더라도 다른 종을 대체해서 잡아먹으면 되니까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드릴게. 마지막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인데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이 사는 곳이잖아. 생물도 있지만 생물을 둘러싼 뭐도 있어? 환경도 있지. 그래서 유종생 중에 비생물적 요인이 들어간 것은 찾아라 하면 생태계 다양성 찾아주면 됩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 다양성이 높은 거고 종이 많아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태계 다양성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데 얘들아 그중에 요 열대우림이 제일 중요해. 열대우림이 1년 내내 비가 내리다 보니까 생산자들, 식물들이 많아서 그러면 1차, 2차 소비자도 많아지니까 종수가 제일 많아. 종 다양성 가장 높은 곳 열대우림. 그 다음에 갯벌과 습지는 땅도 있지만 물도 있잖아. 수생태계도 있으니까 얘들도 높은 편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서 종다양성 가장 높은 곳 물으면 열대우림이고 열대우림이 제일 높긴 하지만 갯벌과 습지도 높은 편이다. 왜냐면 육지도 있지만 물, 수생태계도 있으니까.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종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개념만 문제 풀어볼게요. 뒷장에 1번 생물 다양성, 유종생 중에 나 그림 봐봐. 완콩 모양이 다른 건 무슨 다양성일까? 같은 종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같은 종 내 형질 차이니까. 그럼 기억, 나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맞지? 니은, 소연아. 한 생태계 내에서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맞아. 그리고 니은 맞아 아니야? 맞는 말이야 아닌 말? 틀린 말이야? 지은아 맞아 아니야? 니은. 이거. 얘도 많이 틀리는데 틀렸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갈로 치고. 생물 종이 다양한 정도잖아. 무슨 다양성? 종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 디귿. 다양한 식물의 종자 보호하고 저장하는 것도 다양성 보존 방법이죠. 답은 3번. 2번에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거 몇 번? 5번. 자, 그러면 3번, 4번 두 문제. 얘들아 3번에 나도 보니까 집단 A랑 B의 차이는 B는 날개 무늬가 똑같고 얘는 날개 무늬가 조금씩 다르지. 그럼 얘가 변이가 있네. 변이가 있다는 건 무슨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 유전적 다양성은 A가 크다? 기억 맞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면 아까 안정적이다. 생태계 안정적이다 라고 했고요. 도로나 철도 건설할 때 이거 끊어졌으니까 생태 통로 만드는 것도 다양성 유지랑 관련이 있는 거지. 답 3번.
4번. 기억의 식물 종수는 가보다 나에서 많다. 종수잖아, 종수. 개체수가 아니라. 가와 나 둘 다 A, B, C, D 나무가 다 있지. 그러면 종수는 뭐 하다. 둘 다 4개로 같다라고 해야지. 종수는 4개로. 그 다음에 식물 전체 개수 둘 다 세려봐. 둘 다 몇 개로 똑같아? 15개로 똑같지. 근데 뒤에 종디는 요 얍실한 거 말하는 거니까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네. 그럼 둘 다 15분의 3으로 가랑 나랑 같다. 맞고요. 종다양성, 종수는 같지만 요 나 지역은 요 종 A가 압도적으로 많지. 고르지 못하고 얘는 고르네. 그러니까 가가 높다. 가에서 높다가 맞는 말이지. 그럼 답은 이은지로 4번이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남은 거는 우리 10분 있다가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